저는 박준영입니다. 이제 현대철학 연구자고요. 현대철학을 연구하면서도 이제 좀 고대 철학이나 아니면은 인도 철학 같은 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신유물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철학을 하면서 최근의 경향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철학, 예, 또 유쿠의 기계 철학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뭐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죠. 먼저 저희 그 강좌의 제목인 신유물론 이론의 새로운 전장이라는 표현은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이제 그 특성, 최근에 나온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나온 이론인 만큼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이론과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다른 새로운 이론들과 논쟁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론의 새로운 전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 전장이라는 표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칸트의 표현이죠. 신유물론자들은 근데 칸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칸트를 이제 걸고 넘어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어쨌든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전통 안에서 논쟁적인 전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목을 제가 취했습니다. 뭐 오늘 1강은 신유물론과 물질적 전해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핵심으로 파고드는 그런 걸 1강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이론적인 배경 같은 거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신유물론 뉴머티리얼리즘이죠. 이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선은 신유물론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적 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할 목차들인데요. 그리고 물질의 의미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철학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곁들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신유물론과 물질적 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적으로 따지면은 신유물론은 질 둘레즈의 철학, 특히 이제 그의 텍스트인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촉망받는 신유물론 철학자는 이제 토마스 네일이라고 하는 덴버 대학교 교수입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79년생이에요. 일찍 이제 교수가 됐는데요. 까지 이제 걸치는 이론가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죠. 둘레즈 뭐 쌍으로 같이 가는 이제 과타리가 있고요. 둘레즈 과타리 이후에 그를 이어받은 존재론 그리고 정치 철학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인 로즈 브라이도티와 그리고 마누엘 데란다가 있죠. 마누엘 데란다와 로즈 브라이도티가 뭐 신유물론의 1세대 정도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0년도에 낸 책이 있는데요. 그게 New Materialism, Ontology, Agency and Politic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나온 그 시점에 있었던 신유물론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이아나 쿨하고 프로스트죠. 예, 프로스트, 쿨과 프로스트와 같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등장을 한 철학입니다. 2000년대 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은 마누엘 데란다의 논문이죠. Geology of Morals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짧은 글인데 여기에서 이제 New Materialism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정확하게는 Neo Materialism이죠. 이 논문은 뭐 제목부터 보면 아시다시피 질 둘레즈와 펠스 가타리의 천의 구원의 3장 도덕의 지질학에 대한 신유물론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누엘 데란다는 물질적인 사태들, 사건들을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 하고 그리고 또 배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년경인지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지금 한 얼마 안 됐는데 2015년경 뉴 머티리얼리티라고 The New Materiality라고 하는 또 논문을 씁니다. 거기서 이제 또 물질성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즈 브라이도티 같은 학자인데 이 브라이도티는 독자적으로 어떤 이상한 좀 이렇게 약간 동아리 같은 걸 형성을 했어요. 이게 어디냐면 위트레트 대학이죠. 위트레트 대학에 이제 근거지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신유물론적인 연구들, 세미나들 막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미나의 결과물이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이 그 책이죠. 신유물론 인터뷰와 지도 제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두 사람이 릭 돌피언과 이리시 반드 트윈이라는 사람이 바로 로즈 브라이도티의 제자이자 이제 동료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같이 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세대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1세대 이제 또 한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 빠뜨릴 뻔했네요. 카렌 브라드가 있죠. 카렌 브라드는 이제 이론 물리학자로 시작해서 양자 이론의 보어의 양자 이론의 코펜하겐 해석을 철학적으로 전용하고 해서 거기 있는 개념들을 철학 개념으로 전용하면서 아주 두꺼운 책을 2007년도에 냅니다. 미팅 더 유니버스 하프웨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요. 그 책을 통해서 몇몇 개념들, 행위 실제론, 에이전시 리얼리즘, 그리고 저는 이제 간행으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만 인트라액션 이라고 하는 내용 그 개념들을 전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유명한 개념이 이제 얽힘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양자론의 이제 개념이죠.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가져와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카렌 브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로즈 브라이도티, 마누엘 데란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신유물론 잘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뭐 비키 커비 그리고 또 한쪽에 유명한 헤러웨이와 같은 사람과 같은 비슷한 세대죠. 그런데 이제 신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카렌 브라드의 내용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3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소행적 신유물론자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이 토마스 네일입니다. 토마스 네일과 함께 한 두 사람이 더 있죠. 조슈아 하난과 크리스토퍼 gem블입니다. 이 세 사람이 뭐 의기투합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을 하나 썼는데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처음에 신유물론의 도착이라고 하는 강좌를 수요해서 할 때는 이게 아주 최신이었는데 지금은 또 최신도 아니게 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What is New Materialism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고 이 내용은 그간에 있었던 모든 고대의 유물론과 근대의 유물론 그리고 현대의 여러 유물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 정신분석학자 라칸까지 포함해서 주디스 버틀러, 라칸, 그 알투세르, 막스주의자 쪽에서는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싸그리 이렇게 까고 자기의 신유물론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퍼포먼티브 뉴 머티리얼리즘이죠. 그래서 소행적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행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좀 보게 되겠지만 이 소행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카렌 브라드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디스 버틀러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크 데리다 그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J.L. 오스틴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행성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갈래로 만들어냈고 이 사람들을 신유물론의 3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에는 곧 나올 책이 있는데요. 그게 토마스 네일의 루크레티우스 연구서 3권입니다. 토마스 네일은 루크레티우스 연구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유물론의 기반, 이론적인 기반으로 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질에 대한 해석을 고대 철학 안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한 다음 자신의 신유물론을 전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크레티우스에 대한 책을 3권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크레티우스 1, 2,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2권은 2022년도에 3권은 2022년도 여름인가에 나오는 출간 예정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내일은 거의 1년에 한 권씩꼴로 책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젊죠. 첫 번째 토마스 네일의 첫 번째 책은 질 둘레즈 가타리의 이론이에요. 좀 특이한 근데 이게 박사 논문이었어요. 그게 2012년도인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가 이 사람이 34인가 그랬겠죠. 예. 예, 그쯤 됐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둘레즈 가타리 그 리볼루션 책이 혁명론에 관한 책인데 그 부제가 이제 둘레즈 가타리 앤 사파티스모예요. 그러니까 둘레즈 가타리와 사파티스타 투쟁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멕시코 라칸돈 정글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투쟁, 그 투쟁의 조직을 사파티스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파티스타 운동과 둘레즈 가타리의 그 이론을 접목해서 어떤 혁명론을 전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이 첫 번째 나온 책이고 이 사람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레즈 가타리를 처음 연구한 사람이고 신유물론자들 중에서 특히나 둘레즈 가타리가 많다는 게 이제 여기서 또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내일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빙 앤 모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유물론자인들 불구하고 한 권밖에 지금 번역이 안 돼 있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책이 막스주의에 관한 책이 있어요. 이 굉장히 도발적인 책인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요. 무슨 이런 이따위 말을 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막스는 단 한 번도 노동 가치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도발적이죠. 그걸 이제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쭉 증명해냅니다. 막스 인 모션이라는 책.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요? 저는 운동적 막스주의, 막스주의, 예, 막스즘 인 모션이니까 예,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일이 그 막스주의자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유물론적 막스주의 해석을 하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도 여기서 많이 드러나게 됐죠. 아마 이 막스즘 인 모션이라고 한 막스 인 모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아마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고 이 책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루크레티우스와 막스를 기반으로 해서 신유물론을 전개하는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조슈아 하난과 크리스토퍼 gemble 같이 이제 수행적 신유물론자들도 최근에 두 사람이 이제 편저를 냈어요. 그게 이제 카렌 바라드의 Entanglement, 즉 얽힘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대륙 쪽이나 이제 영미 쪽에서는 뭐가 굉장히 유행이냐면 rhetorics, 그러니까 수사학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이게 유행이라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엄표 행위, 발화 행위가 가지고 있는 효과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진리성보다는 그런 효과에 집중을 하면서 그 효과를 연구하는 게 레토릭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사학 관련 논문들을 편저를 냈고 그 앞에 이제 서문을 썼는데 크리스토퍼 gem블과 조슈아 하난이 이게 이제 그 서문이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블랙홀 마테리얼리즘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특이하죠. 블랙홀 마테리얼리즘. 말 그대로 이게 이제 gem블하고 그 gem블이랑 네일이 같이 썼어요. 네일이 같이 쓴 논문인데 블랙홀 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물질의 본성이 능동성이다. 오늘 할 겁니다. 능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적 신유물론자들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계보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죠.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근데 또한 이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간학적성이라고 해서 학자들 간의 이동, 학자들 간의 협조, 협력을 통한 연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21세기의 양자이론, 양자역학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질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를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에 있어서도 최신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성설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긍정을 하죠. 후성설 이론 간단히 얘기하면 환경과 이제 그 생명체가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쪽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유물론의 틀, 즉 이제 이 신유물론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폭스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렘케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 사람은 푸코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푸코를 가지고 이제 또 신유물론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쭉 형성이 되는데 이 간학제성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 간의 연관성을 학자들 간의 경계를 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논쟁 지점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학자들 간의 경계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비슷해요. 특히 이제 자연과학과 철학 간의 연계성을 철저하게 이루어내고 그것은 이제 횡단적인 것 또는 이제 회절적 사유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학자들 간의 경계라거나 아니면은 지점들을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깨고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소수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물론은 그래서 늘 어떤 주류에 속해 있었다기보다는 소수적인 전통 안에서 스스로의 이론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소수적인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전파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유물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이제 뭔가 좀 더 다르거나 아니면 특이한 방향으로 사유를 진행시키고 그 가운데서 나온 결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페미니스트들도 있죠. 신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신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성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를 하면서 그 신체성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신체가 가지고 있는 감흥 능력이라고 하죠. 그 감흥 능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즈 브라이도티하고 엘리자베스 그로스가 있죠. 두 사람 다 이제 그 브라이도티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이번에도 이제 변신이라고 하는 브라이도티의 박사 논문이 책으로 나온 거 그건 이제 번역이 됐고요. 엘리자베스 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모모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학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경계를 깨고 그 안에서 어떤 소수적인 발견들 또는 소수성을 일궈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특이한 이론들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그 신유물론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하죠. 물질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야말로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는 오래된 전통에서 꾸준히 이어내려져 오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체로 이전의 그러니까 구유물론, 유물론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철학 사조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상이죠. 대상.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앞에 놓여 있죠. 그리고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인간이 그것을 닥달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도구성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툴빙, 즉 도구 존재라고 했죠. 근데 또한 구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론의 옛 판본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에 집중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대 유물론자들보다는 이제 근대 유물론자들에게서 이제 비판 지점들이나 이제 대립 지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그 유물론자들 또는 근대 철학자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립하는 논지를 전개를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유물론자는 아니지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칸트예요. 칸트.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칸트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 물질의 본 모습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예. 금지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물 자체라고 했죠. 띵안지히. 그래서 그 물 자체로의 접근 가능성들을 미리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물질의 본 모습을 유물론적으로 이제 밝혀내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끔 이론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모든 지성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그 범주적인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신유물론자들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